지난 6월 6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크게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헤르손주의 노바카호우카댐이 폭파 공작으로 붕괴해 드니프로 강하류가 범람하며 주변 지역에 침수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중인데 아직까지 실제로 댐을 폭파한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변 80개 마을에서 수재민이 발생해 가택에 고립된 일부 주민은 드론으로 전달받는 생존 용품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죠. 피해 범위가 하도 광범위하다 보니 해당 지역에 사는 우크라이나 주민들뿐만 아니라 헤르손 남부의 러시아군 방어선도 죄다 침수당하면서 결국 이 사건으로 양국 모두가 크게든 작게든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댐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은 제네바 협약이 규정하는 전쟁 범죄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가 둘 중 어디로 가건 종전 후에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최근 다시 공세에 나선 우크라이나도 잠시 주춤하고 있으며 전쟁의 향방이 크게 한번 꺾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를 식은 땀 흘리며 지켜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인데요. 대놓고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훨씬 큰 사건을 보면서 불안에 떠는 이유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카호우카와 똑같은 방식으로 붕괴될 경우에 대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댐이 자기네 땅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산샤댐이죠.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는 사건 직후 댐 붕괴 사건을 콕 집어 언급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카호우카댐 붕괴 사흘째였던 지난 8일 AP통신을 통해 붕괴 현장의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댐이 무너지면서 넘쳐나온 엄청난 양의 강물로 주변 구조물들은 대부분 파괴되어 물 위로 나온 극히 일부분만이 그 자리에 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드니프로 강에 설치된 6개 댐 중에서 가장 하류 쪽에 위치한 카호우카댐은 높이 30m, 길이 3.2km로 저수량은 무려 18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호수에 맞먹는 규모죠. 이만한 물이 터져나와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했던 현장이었지만 AP통신 측이 드론을 날려보내서 그 모습을 담아온 것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댐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러시아가 댐을 내부에서 폭파시켰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자신들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그을린 자국이나 파편 같은 미사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러시아 폭파설에 힘을 실어주었죠. AP통신은 현재 침수된 지역의 사고 전후 위성 사진 역시 모아서 보도했는데요.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로 물이 들어찬 모습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침수 피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염물질 유출, 떠내려오는 지뢰, 그리고 무엇보다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 공급 문제 같은 부가적인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장 카호우카댐 수력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던 산업용 윤활유가 그대로 유출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양이 150톤에 달한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드니프로 강의 강변을 따라 발달한 산업단지도 줄줄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각종 화학물질과 독성물질도 쓸려 내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변 농지에서 쓰이는 농약, 도시의 각종 오염물질, 주유소의 석유 제품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너무나 많죠. 루슬란 스트릴레츠 우크라이나 환경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환경에 재앙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생태계 일부를 영원히 잃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유실되는 지뢰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헤르손주는 이번 전쟁 최대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땅입니다. 그만큼 공방전 내내 눈먼 지뢰가 사방팔방에 매설되었고 그 땅이 이번에 강물에 휩쓸리면서 거기 있던 지뢰 역시 강물을 따라 쓸려갔죠. 자선단체 분쟁 환경관측소의 연구정책국장 더그 웨어는 워싱턴 포스트의 엄청난 양의 불발탄과 지뢰가 현재 매우 강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지뢰밭 지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홍수로 인해 지뢰가 이동하고 재배치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온 국토에 심어뒀던 지뢰에
7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훗날 불러일으킬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제쳐두고 생각해야 할 만큼 심각한 위험이 있죠. 바로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 문제입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댐에 저장된 물로 냉각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번에 그 물이 죄다 방류되어 버린 탓에 자포리자 원전이 멜트다운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자포리자 원전을 사찰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이 자체적으로 몇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대체 수조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 위험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댐의 복구에 그 몇 달의 시간으로 충분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가적인 피해들까지 감안해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5에서 10킬로톤급 핵폭탄을 사용한 것과 동급의 생태학적 경제학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폼네이팜의 오신트 연구원에 따르면 피해 수준이 사실상 방사선 오염만 넘는 핵폭발과 동급이라고 하죠. 비단 우크라이나에서뿐만이 아니라도 댐의 방류가 가져오는 피해는 항상 막대한 만큼 제네바 협약은 댐의 의도적인 폭발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배후가 어느 쪽으로 확인되더라도 종전 이후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제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포함해 온 동네가 다 잠겨버린 피해자들한테 제재가 다 무슨 소용일까요? 이미 이번 사건으로 세상에는 전쟁 범죄 여부를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저지르고 보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확인됐죠. 이제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전쟁터에서 금지된 행위라고 해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어졌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유난히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뜻밖에도 중국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담수량이 어마어마한 댐이 있는 데다가 그 댐이 오래전부터 중국의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산샤댐이죠. 카호우카 댐 붕괴 이튿날인 6월 7일 중국은 관영 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직접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고의 배후가 중국이 대놓고 편을 들고 있는 러시아일지도 모르는데도 장준 유엔 주재 중국 상임대표는 중국은 카호우카 댐 파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모든 당사국이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다는 거죠.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산샤댐은 양쯔강 중류를 가로지르며 그 규모와 발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높이 181m, 길이 2335m, 저수용량은 39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연간 발전량은 988킬로와트로 서울시가 22년을 사용하는 양이며 중국 발전량의 10%를 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설 단계에서 발생한 수몰 지역의 주민만 200만 명이라고 하니 그 규모가 짐작이 되죠. 그런 만큼 이 산샤댐은 오래전부터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타격해야 할 1순위 타겟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적국에게 얻어맞지 않더라도 그만한 거대 구조물을 중국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불안 요소라서 가만 놔둬도 주변 주민들은 항상 공포에 질린 채 살고 있습니다. 2020년에 기록적인 폭우로 댐 높이 181m 중 175m까지 수위가 올라갔을 때에는 주변 제방을 폭파까지 했는데도 수위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하류 일대에는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었죠. 당시 중국 건축과학 연구원 황샤오쿤 연구원명이 SNS에 올라왔던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 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는 글이 퍼지면서 산샤댐이 실제로 붕괴될 거라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은 늘상 이 산샤댐의 붕괴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 붕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에 따르면 30분 만에 인구 400만의 이창시, 10시간 만에는 인구 1000만의 우한시가 5m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양쯔강 하류의 원전은 최소 4곳이 침수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길 것으로 예상되었죠. 댐 붕괴 한 방이면 국가 존립을 뒤흔들 수 있는 것인데요. 2020년 폭우 사태 당시 이 시뮬레이션 영상이 돌아다니자 중국 정부는 해당 링크와 영상을 삭제해버리는 등 강경한 대처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산샤댐이 국가 안보의 위험 요소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그래서 대만 등 중국의 적국들에는 유사시 전쟁 시나리오에 산샤댐 폭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대만의 경우 중국군이 상륙하면 슝펑 순항 미사일로 즉시 산샤댐을 타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만 본토에서 산샤댐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200km의 미사일을 다량 확보했으며 올해 초에도 시험 발사를 하면서 동기어진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1년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완전 폐지되면서 한국 역시 1600km 정도 거리에 있는 산샤댐의 화력 투사를 하는 데에 걸림돌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은 대만의 슝펑과 달리 탄도 미사일이라서 중국 측의 방공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게 어렵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국이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현무 5 미사일과 합동화력함은 중국한테는 엄청난 골칫거리입니다.
산샤댐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임은 틀림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천문학적인 담수량을 견뎌야 하는 만큼 생각보다는 훨씬 튼튼한 구조물입니다. 미사일의 타격을 입더라도 한 방에 완전히 붕괴되어 39세제곱킬로미터의 저수 용량을 한 번에 다 뱉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무5가 나라가 박힌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거리 300에서 3000km에 탄두 중량은 8에서 9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현무5라면 어지간한 미사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거리를 산샤댐에 닿을 정도로 늘리려면 탄두 중량이 약간 줄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탄두 중량이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오로지 해상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만 탄생한 합동화력함이라면 사거리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가 있죠. 중국이 관영 매체까지 동원해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의도적인 댐 파괴가 전쟁에서 흔히 고려되는 전략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용인됐다가는 가장 끔찍한 피해를 자기들이 입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유난히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효과적이라도 전쟁 범죄인 만큼 한국이 진짜로 산샤댐을 쏘아 터뜨리는 일까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방향의 무기 개발이 중국 상대로 매우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요. 한국이 앞으로도 중국의 으름장에 굴하지 않고 이런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